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바닥을 친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재고 소진돼 있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런 디시플린 원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서 $1도 뭐 한 1,300 이상 유지가 된다면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 두 가지 그 축이 내년 경제를 한 그나마 한 2% 정도 성장을 유지시켜 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가장 뜨거웠던 곳이 이제 2차 전지잖아요. 네네.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고 그냥 2차 전지의 뜨거움이 어쨌든 올해 뭐 여름까지 왔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는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좀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이 괜찮아질까요, 상황이? 저는 배터리 업종이 사람들이 펀더멘털을 잘 이해 못했고 특히 주식의 기본 가치에 관해서는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약간 뭐 잘못된 정보를 우리 개인들한테 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성장을 얘기할 때 이제 그 배터리 주식을 프로모션하는 분들은 매출 성장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출 성장률은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얼만큼 많이 나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배터리 업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기 전에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배터리 업종에 대한 그 펀더멘털을 제대로 짚어야 되고 고평가됐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었는데 매출 증가율은 매년 20%씩 일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보다 성장이 더 높죠. 하지만 이익 증가율은 그거보다 낮을 것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퍼 기준으로 50배, 100배 되는 퍼를 받은 거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산업의 흐름은 자동차 업계를 지금 주도하는 뭐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나 이런 그 미국의 그 주요 자동차 업체들 CEO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 값이 한 차당 5만 불, 6만 불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한 15,000불, 2만 불이 배터리니까 너무 많은 부가가치가 배터리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기차 제조하는 업체한테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죠. 소비자들은 또 차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차값을 낮추고 남는 돈을 인프라 충전을 빨리 하는데 하자 그러면 그 인프라는 전기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자산이 되는 거니까 배터리 비용이 올라가는 건 그냥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미 2분기 여름 전부터도 얘기하고 이제 저는 되게 배터리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게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그런 추세는 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수주 같은 것도 100조 원 수주가 있는데 수주는 항상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많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약간 잘못된 그런 분석의 기법으로 투자가들을 잘못 유도를 한 것 같고 배터리는 너무 고평가됐던 건데 한번 빠지면 오버슛을 해서 과대평가가 되고 빠질 때는 언더슛을 해서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빠지는 속도가 좀 더딜 텐데 근본적으로는 많이 고평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자본시장의 논리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직접 자기가 제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퍽스콘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게 그 자체가 자본 투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획 디자인, 고객 관리,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고 자본이 투하가 많이 안 되는 산업을 찾는데 우리는 이제 삼성은 모든 걸 다 수직 계열화해서 우리는 이제 그게 삼성 다음이고 대한민국 제조의 장점인데 배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는 거는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만 투자가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엄청나게 할인이 디스카운트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는 조금의 프리미엄을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과거에 얘기가 됐던 여름 전에 얘기가 됐던 그런 프리미엄은 우리가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논리였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수주가 많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코멘트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주가 많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수주가 뭐 100조 원이다 그러는데 그 수주는 최근에 이미 포드와 합작 공장 같은 게 취소가 되면서 수주가 다 취소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주라는 거는 바인딩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주가 적어도 그 수주로 인한 그 마진이 20%인 게 좋지 수주가 많고 마진이 5%밖에 안 되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수주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돈을 얼만큼 버느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실제로 말씀입니다. 내수 중에 남는 게 얼마인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검증이 됐고 메모리 반도체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당연히 턴어라운드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2위, 3위를 다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원 좀 넘고 그 바로 밑에 SK 하이닉스가 95조 원쯤 되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완전히. 예. 리스크를 감안한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여전히 그 반도체가 배터리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이라고 해주셔서 제 개인적인 질문이자 많은 시청자분들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인데 삼성전자에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를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삼성전자 분기마다 주니까. 우선주 더 사야 될까요? 그 우선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우선주는 보통 주주 대비 50% 할인되다가 최근에 조금 할인이 줄어드는데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오히려 할인율이 한 10%까지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최근에 조금 벌어지는 양상이죠. 예, 그렇죠? 한 지금 보통주가 73,000원이면 우선주가 63,000원 정도. 지금 한 57,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20%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뭐 보통주랑 우선주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일 거고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주보다 좀 싸게 사니까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메리트 있다고 보입니다. 2022년에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게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올해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렇죠. 굉장히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뭔가 어쨌든 이슈들은 터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해외 무대에도 많이 근무하시고 하셨으니까 글로벌 경제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혹시나 주목하고 있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슈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리스크. 아는 리스크.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리스크인지 알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는 우리가 리스크를 알지만 이게 휴전을 갈지 더 악화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리스크는 계속 있을 것 같고 모든 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국수주의적으로 가고 유엔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리스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만나는데 대만은 우리 땅이다. 간섭하지 말라.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만 그 중국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그 우리 중국의 역사를 보면 대만이 이제 중국의 일원으로 가는 것은 순리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또 대만하고 우리는 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로 연결이 돼 있고 IT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리스크로 많이 작용을 할 테니까 양한 리스크,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11월에 바이든이 있는데 이게 뭐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양쪽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뭐 대한민국도 우리 이제 뭐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으니까 지금 뭐 포퓰리즘 정책에 나오는 것은 시장에 되게 베리시한 안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바이든 둘 중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확률이 좀 더 높게 본다면서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자신도 이제 뭐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민형사상 또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과연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모르는데 당선율은 가장 높다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니까 공화당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다 이제 뭐 이스라엘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뭐 자기 사위도 그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 지정학적인 좀 균형을 또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이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지금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1300 중반대 갔었는데 지금 이제 1200 한 8, 90원대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고공행진을 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현대차, 삼성 모든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되게. 근데 저는 높은 환율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고 여기서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를 보여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환율은 위안화 영향도 많이 받고 최근에 보면 이제 위안화가 내려오면서 우리 원 달러가 1,30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yen 달러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특히 옛날에는 yen 달러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나와서 자기 yen 달러가 이제 꺾였다 그러는데 틀렸죠, 되게. 환율은 진짜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90년대 JP 모건 있을 때 제가 뭐 소니나 이 한국 기업들 분석하면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하도 환율을 틀려갖고 제가 수익 추적이 맨날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환율은 어려운데 일본이 엔화 약세를 꽤 인조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50 넘어가도 껐떡없이 버티는 게 엔화가 싸니까 여행객들 많고 우리 국내 분들 요즘 뭐 일본 여행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이 설비 투자가 지금 엄청 요즘 좋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기업들이 엔화가 되게 싸고 일본 정부가 되게 그 친화적으로 외자 기업한테 그런 정책을 하니까 야 이게 우리가 엔화를 약세를 좀 당분간 더 가도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30년 만에 임금이 일본에서 오르고 실제 디플레이션이 약간 끊어지는 모습. 아직은 끊어졌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좀 이른데 이러한 그 부정적인 뭐 문제 수입 물가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이 구조 조정을 하고 과거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버버넌스 개선하라는 한 개의 축을 쓰고 다른 것은 이제 매크로 관점에 있어서 환율을 쓰는데 환율이 160, 170 가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도 있죠. 가계부채 많고 재정 적자 많고 일본이 엔화 약세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지금 1,300달러 원 달러 기준 1,300 밑으로 내려온 건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은 이제 데이터는 요즘에 좀 제가 듣기로는 바닥은 좀 찍고 좋아지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랑 또 수출 데이터 좋아지면 원래 한국 주식은 약간 수출이랑 상관관계가 좀 높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되게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턴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바닥을 친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재고 소진돼 있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런 디시플린 원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원 달러도 뭐 한 1,300 이상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수출 쪽은 뭐 기대해 볼 만하다. 내년에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 두 가지 그 축이 내년 경제를 그나마 한 2% 정도 성장을 유지시켜 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 힘을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보면 바이오가 기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업종이거든요.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 사회이사를 전에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제일 크게 했었고 실력이 진짜 뛰어난 CEO와 인력이 있는데도 다 된 것 같은데도 막상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1,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보면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사장님들이 자기 보는 눈으로는 뭔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라이선스 아웃을 하려면 상대방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몇백 개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라이선스 아웃이 이렇게 크게 터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VC 쪽에 큰 회사 운영하는 회장님, 대표이사님들도 보면 바이오는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나. 왜냐하면 조금 정리가 돼야지, 구조조정이 돼야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종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특히 AI 관련된 회사들 좀 약간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인터넷 섹터는 이제 올해 상반기나 이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그래도 주가만 봤을 때는 내년은 좀 괜찮으실까요, 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를 카카오보다 훨씬 좋게 봤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카카오는 너무 안 좋고 네이버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김범석 의장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거예요, 되게.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파벳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GOOGL이나 GOG를 사면 알파벳의 주주가 되는데 그 밑에는 검색 엔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AI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든 안 벌든 한 3, 40개 자회사가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100%다 알파벳의 자회사예요. 아래단에서 버는 모든 이익이 다 알파벳으로 귀속이 되고 알파벳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2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개별 회사는 틀리지만 모두 결국은 알파벳이라는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 관계의 일치,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우리 회장님이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180개 자회사였다가 지금 줄어서 120개인데 각자 자기 도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살아남고 각자 카카오 브랜드를 써서 돈을 벌고 외자 유치를 하고 그것이 위에 카카오라는 지주회사의 주주한테 귀속이 안 돼요. 이해관계 일치도 없고 나는 내 회사를 위해서 카카오 자회사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카카오 위에 주주를 위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생각이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의 최악으로 나타난 게 이제 카카오여서 저는 뭐 많이 빠져서 주가 시세로 보면 매력이 있지만 항상 이런 일은 다시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문화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두 회사 중에 네이버가 훨씬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된 섹터로 건설이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재건 관련된 산업도 2024년에 한국이 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은 일시적인 시세의 분출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이제 그렇죠. 총선도 공약도 있죠.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주식을 추천을 말씀드리면 3년, 5년, 10년 들고 갈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설은 기본적으로 사양 산업이고, 그 다음에 빚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구조 조정이 있지 않으면 일시적인 시세의 분출.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뭐 30% 50%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가가 뻥튀기 되는 거지 지속 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큰 어떤 구조 조정, 그러니까 결국 BCI가 줄어야 돼요. 빚이 너무 많으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주가 상승은 되게 어렵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제가 이제 원래 직업이 작가여서 출판 시장이 이제 사양 산업인 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평균 성인들의 독서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전에 나온 데이터에서 2인 가구였나요? 거기서는 한 달에 책값에 쓰는 게 10,000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만큼 돈이 안 몰리기 때문에 두세 달에 한 권씩 사는 거네요. 그렇죠. 사양 산업이 되는 건데, 건설이 왜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산의 70%는 부동산이고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살고 싶어하고, 아파트는 그 브랜드들 레미아 뭐 자이 이런 것들 왜 사양 산업이죠? 이미 뭐 포화 상태 아니에요, 되게. 그리고 포화 상태여서 여기서 추가로 더 발전, 물론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물고 재개발을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농심이나 이런 데가 잘했던 것처럼 오리온 이런 데 인구가 우리가 줄어가기 때문에 내수 업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올해 내년에 이익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영원한 미래 이익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설은 수출을 하면 또 해외에서 쉽지는 않고 내수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만한 사이클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가라는 것은 빚이 너무 많으면 시가총액이 주가가 뻗어나질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한전도 그렇고 그 대한항공도 그렇고 빚이 많은 회사는 주가가 뻗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구조적인 상승은 빚을 갚기 전에는 어렵다. 교수님 모시고 2023년도 돌아보고 2024년도 전망한 시간 가졌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핵심 정리하는 질문 딱 3가지만 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2024년에는 좀 돈이 어디로 움직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V 시그널 뭘로 좀 찾아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채권은 괜찮고 주식은 뭐 꾸준히 하셔도 되고, 주식 안에서는 편식을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좀 하고 한국 주식도 하다. 미국 주식은 뭐 시장 전체 S&P 500에 ETF를 하셔도 되고, 빅테크 5종목이나 7종목 하는 요즘 ETF들이 꽤 있어요. 뭐 에이스 브랜드로 나온 뭐 반도체 4개 종목, 뭐 삼성전자, TSMC, ASML, 엔비디아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ETF를 접근을 하셔도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도 뭐 장기적인 주가 성과는 국내가 미국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애플을 많이 안다 그래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건 현대차 우선주건 이렇게 펀드멘털이 좋은 데를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면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12월이랑 내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분들 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올해의 만약 투자 조언까지 좀 주신다면. 아, 이거 한 달은 되게 어렵네요. 근데 그 원래 4분기는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국내는 많이 없는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1년에 제가 배당 포함해서 한 10% 정도 번다고 그랬잖아요. 평균적으로 미국 투자는 그 중에 한 40%가 마지막 세 달에 벌어요. 10, 11, 12. 한국은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포함한 이머징 마켓도 4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이머징 마켓을 떠남으로써 최근에는 그 4분기 효과가 없는데 4분기에서도 11월이 항상 괜찮았어요, 되게. 근데 12월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뭐 많은 주가가 오르기는 어렵지만 현상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11월 남은 기간하고 12월을 생각하고 너무 그 주가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배당도 주고 성장이 좀 있는 그런 데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들으니 뭔가 배당주를 오늘 좀 꼭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분기 배당 주는 데도 최근에 많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반기나 분기 한 번씩 저희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이제 설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나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